나는 환생했다. 지난 생에 우리 가족은 혹한 속에 비참하게 환생한 나는 부모님을 모시고 동북으로 도망쳤다. 천명을 거스르고 운명을 바꾸기 이중의 위해서다. 절망에 직면한 채 나는 온 마을을 이끌고 생존의 길을 열었다. 안심해라. 이건 신에너지니까. 끓는 물을 뿌려 얼음 조각을 만들고 장작으로 톱질에 불을 지피며 심지어 얼음 미끄럼틀까지 만들어 나는 번쩍 눈을 떴다. 뼛속까지 남아있던 지난 생에 좀비에게 쫓기던 공포의 여운. 휴대폰을 켜자 2073년 11월 17일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휴대폰 상단엔 부모님이 내게 묻는 주말에 밥 먹으러 오냐는 읽지 않은 메시지. 전세계 좀비 바이러스 폭발까지 단 한 달.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한 달하고도 열흘 뒤면 극한의 한파가 연이어 닥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생애에 나는 야근하느라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조차 보지 못했다. 기아와 추위로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했었다. 다시 시작된 삶. 나는 얼굴을 감싸 쥐었다. 손끝에 전해지는 따뜻한 물기. 지난 생의 핏자국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이번엔 절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나 혼자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부모님이 무사히 이 재난을 견뎌내시도록. 나는 즉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주체할 수 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아빠, 지금 당장 짐 싸세요. 우리 시골 고향 집으로 내려가요. 빠르면 빠를수록 전화기 넘어 부모님이 잠시 당황하시더니 이내 걱정스럽게 물으셨다. 소하야, 무슨 일이니? 목소리는 왜 이렇게 떨어? 밖에서 무슨 억울한 일이라도 당한 거야. 내가 미처 설명하기도 전에 엄마가 다급히 덧붙이셨다. 그게 무슨 일이든 우린 널 믿는다. 넌 어릴 때부터 허튼 소리 할 애가 아니었지. 당장 시골로 내려가라고 하는 걸 보니 분명 아주 급한 일이 생긴 거겠지. 우리 지금 바로 짐 싸기 시작하마. 아빠도 맞장구치며 말씀하셨다. 우리 이씨 집안이니 너무 걱정 마라. 우리도 다 치우고 너만 기다릴게. 내려오는 길 조심하고. 난 곧장 자취방을 뺐다. 간단한 짐만 챙겨 집으로 달려갔다. 문 열자마자 아빠와 엄마가 보였고 이미 짐을 거의 다 챙겨두셨다. 두 분은 어릴 때부터 날 아껴주셨고 내가 허튼 소리 안 한다는 걸 아신다. 난 전생에 비참했던 상황과 좀비의 끔찍함, 곧 닥칠 극한의 추위를 전부 털어놓았다. 달력을 꺼내 중요한 시점들을 표시했다. 부모님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하셨지만 붉어진 내 눈시울과 진지한 표정을 보시더니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내 손을 꼭 잡으며 화야, 엄빠는 널 믿는다. 지금 바로 가자. 세 식구는 트럭을 몰고 시골 고향으로 향했다. 익숙한 마을 풍경을 바라보니 마음이 훈훈해졌다. 이 마을은 비록 작지만 이웃 간의 정은 그 무엇보다 따뜻하다. 어릴 적 부모님이 바쁘실 때면 셋째 외숙모는 늘 날 불러 만두를 먹이셨고 이씨 할아버지는 우리 집 뗄감이 부족하면 겨울마다 마른 장작을 한 짐씩 가져다 주셨다. 누구네 집에 경조사가 생기면 온 마을 사람이 앞장서서 거들었고 부르지 않아도 다들 모여 도와주었다. 정말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나았다. 시간이 촉박함을 잘 알기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그려둔 재난 방어 계획도를 꺼냈다. 부모님께 역할을 분담해드렸다. 아빠, 친척들에게 연락해 문과 창문을 보강할 때 반드시 이중 강판을 써야 해요. 창문엔 방범창을 달고 보온 필름도 붙여야 하고요. 지난 생에 많은 집이 문과 창문이 허술해서 좀비들에게 뚫렸거든요. 엄마, 청소할 때 창고를 중점적으로 정리해서 비축 식량을 둘 공간을 넉넉히 확보해주세요. 특히 온돌 근처 자리는 얼면 안 되는 물건들을 보관하기 좋아요. 난 살수 장치의 배관 경로를 설계하러 갔다. 우물 소원과 담장 살수기 노즐, 제어 스위치를 하나로 연결해야 한다. 극한기의 버튼 하나로 물을 뿌려 얼음벽을 만들 수 있게 했다. 역시 소문이 퍼지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빗자루를 들고 삽을 메고 발벗고 도와주러 왔다. 셋째 외숙모는 커다란 주전자와 갓집 만두를 챙겨오셨다. 샤오와 부모님도 오셨다. 저희가 거들게요. 잡초 제거하고 짐 옮기는 건 자신 있어요. 장 어르신도 거드셨다. 한 식구나 다름없는데 뭘 막 돌아와서 정신없을 텐데 시킬 일 있으면 편하게 말하게. 열정적인 이웃들을 보니 마음이 더 좋지 않았다. 어르신들께 조심스레 귀띔했다. 조만간 이상 기후와 위험이 닥칠지 몰라요. 식량도 미리 넉넉히 챙겨두시고 집도 좀 보수해두세요.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요. 마당에 서서 미간을 찌푸렸다. 동북지역 겨울의 특징인 물 뿌려 얼리기. 전생에 죽어갈 때 우연히 보았던 이웃 간의 자구책이었다. 이번 생에는 이걸 미리 선제 방어 무기로 만들 것이다. 부모님, 이 극심한 추위를 이용해야 해요. 얼음벽 방어선을 구축합시다. 설계도를 꺼내 담장을 가리키며 한파가 오면 기온이 영하 수십 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했다. 물을 뿌리자마자 바로 얼어붙을 거예요. 담장에 살수 장치를 설치하면 다가오는 좀비들을 얼려버릴 수도 있고 담장 외벽에 얼음 보호막이 생겨서 좀비들이 기어오르지 못할 거예요. 부모님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이웃들이 집 보수를 도와주는 틈을 타 부모님과 함께 본격적인 비축에 나섰다. 모두 내가 전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목록이었다. 아빠는 지인을 통해 도매상과 연락해 3년치 식량과 기름을 주문했다.
특히 장기 보관이 가능한 잡곡과 압축 비스킷을 강조했다. 엄마는 내 요청에 따라 철저히 시장의 건어물 코너를 싹쓸이했고 장아찌와 훈제 고기도 챙겼다. 냉동두부를 차 2대 분량 샀다. 배추 300근이랑 당면 200근도 샀다. 좀비가 나타나도 배추만두는 포기 못하니까 내가 비상물자 구매를 담당했다. 두루마리 휴지철로를 정확히 챙겼고 비누 1000개, 생수 1000박스, 그리고 대량의 포비돈 요오드, 거즈와 소염제 등 의약품, 심지어 수동 발전기 50대도 미리 샀다. 여분 건전지 1000개와 함께 구석에 쌓인 모습이 작은 산 같았다. 아빠가 내 어깨를 다독이며 칭찬하셨다. 역시 우리 딸 생각이 깊네. 물자가 끊기고 부족해질 걸 알고 뒤처리할 휴지까지 미리 챙겨뒀으니 식량이 가장 중요하다. 쌀과 밀가루, 압착 비스킷, 통조림, 건조 채소를 창고 절반이나 쌓아뒀다. 식수도 부족하면 안 된다. 대량의 생수 외에도 마당에 있는 오래된 우물도 청소했다. 정수 장치를 설치하고 대용량 물탱크도 10여 개 더 샀다. 우물물을 담아 잘 밀봉해 두었다. 방안과 방어 물자가 핵심이다. 나는 일찍부터 상세 리스트를 만들었다. 두툼한 패딩 1000벌을 한꺼번에 샀고 미끄럼 방지 방아나 1000켤레와 4kg 무게의 소미불 100채도 샀다. 일부러 방풍과 방수가 되는 원단으로 골랐다. 사실 많은 사람이 좀비에게 물린 게 아니라 몸이 얼어붙어 못 도망쳐서 당한 거니까. 아빠는 내 요구에 따라 마을에서 양질의 석탄 1톤과 디젤 히터 10대를 들여오셨다. 거기에 석탄 보일러 10대도 추가로 샀다. 고향집의 구들장을 직접 점검하실 때 일부러 연도를 보강하고 두께를 더 보강하셨다. 점검을 마친 뒤 자신있게 장담하셨다. 영하 80도까지 떨어져도 우릴 군고구마처럼 따끈하게 해줄 거라고. 샤오하의 말대로 구들장 옆에 통로를 남겨뒀다. 나중에 보일러 난방과 연결하기 쉽게. 그 외에도 내 계획에 맞춰 대량의 도구를 구입했다. 중형 벌목 도끼 200자루, 방청 톱 300개, 굵은 지렛대 1000개, 50m 강철 로프, 리모델링과 비축은 15일 만에 모두 완료됐다. 요새처럼 요새화된 집을 바라보았다. 이중 강철판 문, 방범 보온 창문, 지하 매설 배관의 스프링클러 시스템, 물자로 가득 찬 창고, 식량, 기름, 약품, 도구가 종류별로 정리되어 표시도 명확했다. 담벼락에 나란히 설치된 부동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나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곁에 있던 아빠와 엄마도 안심한 듯 미소를 지으셨다. 아빠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다. 내가 미리 계획해둔 것들이 있으니 우리 가족은 분명히 버텨낼 수 있을 거야. 이제 물자도 충분하고 방어도 완벽해. 좀비와 극한의 추위가 닥쳐도 우린 두렵지 않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당 밖의 하얀 눈을 바라보며 느꼈다. 진정한 시련이 곧 닥칠 것이라는 걸. 재난이 발생한 날은 12월 17일이었다. 마을로 돌아온 지 딱 한 달째였다. 새벽 5시. 하늘은 먹물을 뿌린 듯 캄캄했다. 마당 밖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거친 포효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밖을 내다보았다. 좀비 2마리였다. 괴상한 소리를 내며 걸어오더니 대문 앞에 서서 문을 들이받기 시작했다. 쿵쿵거리는 충격음은 둔탁하고 묵직했다. 대문은 강철판으로 보강되어 있었지만 계속해서 들이받치는 소리에 마음이 불안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아빠, 스프링클러 켜세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빠는 즉시 버튼을 눌렀다. 담벼락의 스프링클러에서 순식간에 물줄기가 뿜어져 나왔다. 기온은 이미 영하 50도 이하로 떨어진 상태였다. 물줄기는 뿜어지자마자 얼음 안개로 변했고 아빠의 머리 위로 하얀 서리가 가득했다. 물줄기가 문을 들이받던 좀비들에게 튀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문을 들이받는 자세 그대로 뒤틀린 얼음 조각이 되어버렸다. 다행이다. 이 방법이 정말 통하네. 아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이것이 시작일 뿐임을 알았다. 마을 입구의 울부짖음이 점점 빈번해졌다. 시야에 점점 더 많은 좀비가 나타났다. 어떤 좀비는 다른 집들에 유인되었고 어떤 좀비는 정처 없이 배회했다. 때때로 마당을 향해 오는 좀비도 있었다. 그날 점심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던 중 엄마가 만두와 절임 채소를 내오셨고 따뜻한 죽 3그릇을 붓다. 우리 3사람이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마당에서 커직하는 소리가 들렸다. 담벼락의 수도관이 동파된 것이었다. 곧이어 문틈으로 칼바람이 불어 닥쳤고 창문이 요란하게 흔들렸다. 식탁 위 죽 사발에 순식간에 서리가 앉았다. 이게 무슨 일이야. 기온이 왜 이렇게 급락해. 아빠는 벌떡 일어나 비비셨다. 갑자기 얼어붙은 손을.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다. 내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고 안색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나는 알고 있었다. 좀비보다 무서운 극한의 추위가 왔음을. 극한의 추위가 예정보다 일찍 터진 것이라 내 목소리는 떨림을 억누를 수 없었다. 지난 생에 한파는 좀비 사태 10일 후에 나왔다. 이번엔 좀비와 거의 동시에 닥쳤다. 기온이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다. 이틀 만에 영하 70도 아래로 떨어졌다. 원래 대비했던
겨울용 석탄과 경유 히터로는 이런 극심한 추위엔 역부족이었다. 방 구들장이 아무리 뜨거워도 창문 근처는 여전히 얼어붙었다. 우리 가족은 구들장에 둘러앉아 두꺼운 패딩을 껴입고도 여전히 추위에 떨었다. 엄마는 목도리에 얼굴을 묻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쩌면 좋냐고 하셨다. 동북지방이 아무리 추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공기조차 얼음 조각 같아서 숨 한 번에 폐가 따가울 정도야. 폐기의 경험이 있는 나조차 추위가 이렇게 빠르고 거셀 줄은 몰랐다. 아빠가 계산을 해보시더니 지금 같은 소모 속도라면 집에 있는 석탄은 길어야 1년 버틸 수 있고 경유도 얼마 못 갈 거라고 하셨다. 연료가 다 떨어지면 좀비에게 잡아먹히지 않더라도 이 집안에서 꼼짝없이 얼어 죽을 거다. 이 두 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닥치니 정말 죽을 맛이었다. 아빠의 말은 무거운 돌덩이처럼 우리 가족 모두의 숨을 짓눌렀다. 좀비를 물리치면서 피어올랐던 작은 희망이 순식간에 추위와 굶주림이라는 절망에 꺼졌다. 마당 밖을 내다보던 나는 꽁꽁 얼어붙은 좀비 사체들을 보며 문득 어떤 생각이 스쳤다. 좀비의 몸속엔 수분이 가득하고 얼어붙은 뒤엔 밀도가 아주 높아진다. 게다가 변이된 신체 조직은 비정상적으로 단단해졌으니 혹시 연료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자 나조차 깜짝 놀라고 말았다. 부모님께 이 생각을 말씀드렸더니 두 분 다 멍하니 나를 바라보셨다.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게 가능할까? 엄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으셨다. 어쨌든 변이된 몸들이잖니. 아빠는 깊은 생각에 잠기시더니 한참 뒤에야 입을 여셨다. 소하야, 내 생각이 대담하긴 하지만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구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써봐야지.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실행에 옮겼다. 아빠는 커다란 톱을 가져와 두툼한 패딩을 껴입고 방한 장갑까지 끼셨다. 연문에서 가장 가까운 좀비 얼음상 앞에 서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톱을 들어 힘껏 썰기 시작했다. 좀비의 몸은 강철처럼 단단하게 얼어붙어 톱질 소리만 서걱서걱 울려 퍼졌다. 마치 딱딱하게 언 만두를 써는 듯했다. 아빠는 이를 악물고 온 힘을 다해 톱질을 하셨다.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힘을 쓴 뗄감 한 조각을 잘라낼 수 있었다. 그는 이 뗄감 덩어리를 방 안으로 들고 들어와 난로에 넣었다. 그랬더니 정말로 불이 붙기 시작했다. 불길이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연소 시간이 매우 길었고 방출되는 열량도 꽤 상당했다. 정말 잘 타네. 어머니께서 놀라며 기뻐하셨고 눈에는 다시 희망이 타올랐다. 마당 밖의 좀비 얼음 조각들은 더 이상 공포스러운 괴물이 아니라 끊이지 않는 새로운 에너지원이었다. 아버지는 따로 큰 철통 몇 개를 가져와 톱질해낸 좀비 떼감 덩어리들을 철통 안에 넣고 구들장 옆에 두어 천천히 녹인 뒤 불을 지펴 난방하는 데 사용했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 아버지는 경유 히터를 개조해서 이 떼감 덩어리들을 가루로 갈아 경유와 섞어 함께 태웠다. 그렇게 하니 경유 소모량이 크게 줄었지만 난방 효과는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가 미리 잘라둔 좀비 떼감 덩어리들을 담장 근처로 옮기는 일을 맡아 다가오는 좀비를 발견하면 정확히 던져서 때려 눕힐 수도 있었고 나중에 바로 회수해 연료로 쓸 수도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극한의 추위는 점점 심해졌고 기온은 이미 영하 90도 아래로 떨어졌다. 바깥 세상은 완전히 얼음창고로 변해버렸으며 강과 호수는 두꺼운 얼음층으로 얼어붙었고 공기마저 응고되는 것 같았다. 좀비들의 활동도 점점 뜸해졌다. 그들도 이런 추위는 견디기 힘든지 대부분의 시간을 구석에 웅크리거나 처마 밑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기척이 들려야 겨우 느릿느릿 일어날 뿐이었다. 좀비 떼감이 유용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마을 사람들도 따라하기 시작했다. 원래 공포의 대상이었던 좀비는 마을 사람들에게 아주 귀한 보물이 되었다. 매일 동이 트기도 전에 마당 방 눈밭에서 삽으로 눈을 치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안 봐도 뻔하게 어김없이 셋째 외숙모와 숙모가 또 좀비를 캐러 간 것이었다. 셋째 숙모는 또 눈밭에서 좀비를 캐내 셋째 외숙모는 두툼한 속옷을 입고 손에 커다란 대바구니를 든 채 멀리서 셋째 숙모를 향해 소리쳤다. 숙모는 허리를 펴고 온 손을 비비며 맞아요 라고 대답했다. 셋째 외숙모가 말했다. 난 저 통통한 좀비 기름이 좋더라. 정말 잘 타거든. 말을 하며 발로 툭 찼다. 발치에 꽁꽁 언 좀비 얼음 조각을. 이것 좀 봐요. 예전 장작보다 훨씬 잘 타요. 엉덩이가 될 정도로 뜨겁다니까. 나는 문 뒤에서 몰래 엿보았다. 마을의 좀비들은 진작에 대부분 동나 있었다. 덩치가 크고 기름기 많은 좀비가 가장 인기였고 일찌감치 집집마다 가져갔다. 평범하게 생긴 좀비들도 다들 캐가서 불을 떼고 밥을 지었다. 아이들이 노는 팽이치기 외에 눈사람 만들기뿐만 어른들은 좀비 얼음 조각 대회를 열었다. 집집마다 직접 파낸기. 이한 자세의 좀비 조각을 마을로 가져와
누구 것이 더 독특한지 내기했다. 어떤 집은 좀비를 다리 찢기 자세로 얼려 빙상의 무용수라 이름 붙였다. 어떤 이는 좀비 얼음 조각들로 마작두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마을에는 수다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예전의 공포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숙모님, 오늘 통통한 좀비 좀 캐셨어요? 우리 집은 방금 하나 캤는데 기름기가 많아 잘 타요. 아직요. 대신 좀비 갈고리를 더 만들었어요. 농기구 걸개 하나 드릴게요. 아주 튼튼해요. 어머나, 정말 고마워요. 마침 우리 집에 필요했는데 이따가 좀비 땔감을 좀 나눠드릴게요. 뭐료, 다 이웃사촌인데. 방어 도구 못 만드는 집이 있으면 제가 바로 가서 가르쳐 드릴게요. 좀비는 이제 공포의 대상이 아닌 무궁무진한 신에너지원이 되었다. 아빠와 왕 아저씨가 구들장에 앉아 우리 마을은 참 한 식구 같아 라며 이런 세상일수록 서로 돕고 살아야지. 어떤 고비든 다 넘길 수 있어요. 왕 아저씨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하셨다. 그렇고 말고요. 예전에 도시에 살 때는 이웃끼리 말도 잘 안 섞었는데 이제야 깨달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엔 역시 이웃사촌이 최고라는 거요. 땔감 덩어리 계획도 점점 완벽해졌다. 아빠는 더 큰 연소로를 개조해 만드셨다. 좀비 땔감을 태우는 전용 연소로였다. 마을의 노련한 목수이 형님도 선뜻 도우러 왔다. 연소로에 통풍구를 하나 내주면서 그래야 불이 더 잘 붙고 연료도 절약된다고 이 연소로는 하셨다. 난방뿐만 아니라 물을 끓이거나 요리를 할 수도 있었고 심지어 발전까지 가능했다. 아빠는 낡은 발전기 부품들을 구해오셨고 왕 아저씨는 마을 전기공동씨와 노장을 불러 함께 연구했다. 3일간 공을 들여 소형 발전기로 개조했다. 연소 시 발생하는 열로 전기를 만들어 집안의 전등과 라디오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노장은 웃으며 말했다. 나중에 내가 다시 손봐줄 테니 발전기로 양수기까지 돌릴 수 있게 해보자고. 그러면 물대기가 훨씬 수월해질 거라며. 다시 잡히던 날 나는 서둘러 마을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모두 우리 집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추위가 곧 점차 풀릴 것이며 좀비 활동이 기온 상승과 함께 서서히 줄어들 거란 소식에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할아버지는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그냥 우리 마을을 지키는 게 낫겠다고 하셨다. 여긴 우리에게 익숙한 곳이고 방어도 튼튼하니 밖으로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고개를 것이다.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우리 마을만 지킬 게 아니라 이웃 마을 사람들도 도와야 한다고. 전에 우리에게 물자를 빌려갔으니 지금쯤 꽤나 힘들지도 모른다며 나도 아빠의 말이 맞다고 거들었다. 우리에겐 살수 설비와 땔감 활용법이 있으니 한 사람이라도 더 돕는 게 좋겠다고. 결국 다들 마을에 남아 방어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아빠왕 아저씨의 인솔하에 근처 두 마을에 물자를 나누어 전달하고 방어법을 가르쳐주며 향후 계획을 상의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지원 물자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죠. 처음 이웃 마을로 물자를 전하러 가던 길에 우리는 배회하는 작은 좀비 무리와 마주쳤습니다. 이 좀비들은 비록 움직임은 느렸지만 대열을 에워싸고 기괴하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즉시 당황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준비한 뜨거운 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 어르신과 장씨가 보온해둔 뜨거운 물통을 서둘러 옮겨와 좀비들을 향해 힘껏 뿌렸습니다. 당시 기온은 여전히 영하 90도 이하. 뜨거운 물이 좀비의 몸에 닿자마자 하얀 김을 내뿜으며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좀비 몇 마리가 그대로 얼음 조각이 되어 그 자리에 꼼짝없이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는 그 틈에 왕 형님께 소리쳤습니다. 물자 수레를 길가 안전한 곳으로 옮기자고요. 셋째 외숙모와 아주머니도 당황하지 않고 옆에서 보온병을 건네며 물을 보충해 주셨고 조금만 더 힘내라며 응원했습니다. 안전이 확인되면 바로 출발하기로 했죠. 곧 대열은 다시 순조롭게 나아갔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면서 모두가 서로 도우며 터전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이웃들이 서로 물자 운반을 돕고 장비를 점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집집마다 갓 지은 따뜻한 음식을 들고 나와 도우러 온 이웃 마을 분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셋째 외숙모가 만든 싼차이 만두는 근처 마을에서 소문난 별미가 되었고 만두를 할 때마다 모두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생활은 비록 좀 고달파도 음식은 같이 먹어야 제맛이라며 웃으셨죠. 상황은 나날이 호전되었고 좀비들의 활동도 점점 줄어들더니 결국 거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서로 돕고 사는 이웃들을 바라보며 재건되어 활기 넘치는 마을을 보니 마음이 무척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마을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고 저는 머지않아 좀비와 혹한에 짓밟혔던 이 땅이 반드시 다시 따뜻하고 북적일 거라 믿습니다. 언제나 정이 넘치는